새벽 5시 평소처럼 아침 준비를 하려던 저는 침실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에 놀라 돌아섰습니다. 남편이 침대에서 몸부림치고 있었고 입에서는 거품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여보, 여보야.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급히 119에 신고했지만 병원까지 가는 길이 이렇게 멀게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뇌출혈입니다. 상당히 심각한 상태예요. 수술을 해야겠습니다. 의사의 차가운 목소리가 병원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남편이 한순간에 의식을 잃었다는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수술실 앞에서 밤을 새우며 기다렸지만 남편은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큰아들 진호가 다급히 달려왔습니다. 뒤따라 며느리 수미와 작은 딸 현주, 사위 태민까지 모두 모였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남편은 여전히 의식불명 상태였습니다. 의사는 언제 깨어날지 장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병원비였습니다. 중환자실 하루에 50만 원, 각종 검사비와 약값까지 합하면 한 달에 최소 1,500만 원은 나올 것 같습니다. 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의 연금과 제 국민연금을 합쳐도 월 20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평생 모아둔 적금도 6개월이면 바닥날 금액이었습니다. 엄마, 현실적으로 생각해 봐야 해요. 진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집을 담보로 대출받는 것도 방법이고, 아니면 말끝을 흐리는 아들의 표정에서 불안감이 느껴졌습니다. 평생을 지켜온 우리 집까지 위험해질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정말이지, 이런 일이 우리 가족에게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평범한 노부부였는데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밤늦게 집에 돌아와 혼자 앉아 있으니 갑자기 30년 전 시어머님이 돌아가시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막막했었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남편이 있었고 아직 젊었습니다. 지금의 저는 67세, 홀로 이 모든 걸 감당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내일부터는 어떻게 될까요? 남편이 깨어날 수 있을까요? 설령 깨어난다 해도 예전과 같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엄청난 병원비는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요? 시어머님이 늘 말씀하시던 게 생각났습니다. 며느리야, 늙으면 자식한테 짐이 된단다.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해야 하는 거야. 그 말을 이제야 제대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쓰러진 지 2주가 지났지만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병원비만 벌써 1,000만 원이 넘게 나갔고 적금을 깨서 겨우 감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식들이 모두 모여서 가족회의를 하자고 했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진호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대로는 우리 가족 모두가 망할 수밖에 없어요. 집을 팔아서 아버지 치료비에 써야 합니다. 집을 팔다니. 그럼 엄마는 어디서 살란 말이니?
저희 집에서 모시면 되죠. 어차피 엄마 혼자 그 큰 집에서 뭘 하시겠어요. 며느리 수미가 끼어들었습니다. 솔직히 어머님, 현실을 보셔야죠. 아버님이 깨어나신다 해도 예전 같지 않을 거고 평생 간병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딸 현주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오빠 말이 맞아요. 집 팔아서 좋은 요양병원에 아빠 모시고 엄마는 우리가 돌아가면서 모시면 되잖아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평생 살아온 집을 팔고 자식들 집을 전전하며 살라는 것입니까? 너희들이 결혼할 때 이 집을 담보로 해서 전세금도 마련해주고 사업자금도 대출해줬는데 이제는 이 집을 팔라고? 엄마, 그건 그때 일이고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잖아요. 사위 태민이 계산기를 꺼내더니 말했습니다. 집 시세가 6억 정도 되니까 대출 2억 갚고 나면 4억이 남아요. 그걸로 아버님 치료비 충당하고 나머지로는 어머님 생활비로 쓰시면 충분할 거예요. 충분하긴 뭐가 충분해. 너희들이 그 돈 관리한다는 거지? 당연히 저희가 관리해 드려야죠. 어머님이 혼자서 그 큰 돈을 어떻게 관리하시겠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자식들이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버지 치료비는 핑계고 결국 집을 팔아서 그 돈을 자신들이 관리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밤늦게 집에 돌아와서 30년 전 시어머님이 남기신 일기장을 꺼내 읽어보았습니다. 며느리가 나를 짐스럽게 여긴다. 아들은 아내. 편만 든다는 글귀들이 지금의 제 상황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정말이지 세상에는 변하지 않는 것이 있나 봅니다.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의 미묘한 긴장감, 그리고 그 사이에서 어정쩡한 아들의 모습까지 말입니다. 결국 집을 팔았습니다. 자식들의 계속되는 설득에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의 병원비는 하루하루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었고 제가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벅찼기 때문입니다. 큰아들 진혼의 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며느리 수미는 겉으로는 웃으며 맞이했지만 눈빛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방은 작지만 깨끗하게 준비했어요. 고맙다고 했지만 마음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이제 정말로 남의 집에서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처음 한 달은 그런대로 괜찮았습니다. 손주들도 할머니가 오셨다고 좋아했고 수미도 나름대로 신경을 써주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늦을 것 같으니까 저녁은 알아서 드세요. 아이들 학원 데려다 주느라 바빠서 못 챙겨 드려요. 점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손주들도 처음에 신기함이 지나자 할머니보다는 게임이 더 재미있어 보였습니다. 어느 날 밤 화장실을 가려다가 거실에서 들려오는 수미의 전화 통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언니, 나 진짜 미치겠어. 어머님이 계시니까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 애들도 친구들 못 데려오고 남편도 집에 늦게 들어와. 그냥 요양원 보내버리고 싶은데 남편이 자꾸 미안해한다고 하면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결국 저는 이 집에서도 짐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 날 작은 딸 현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현주야, 엄마가 잠깐 너희 집으로 가도 될까? 엄마, 무슨 일이야? 진호 오빠네서 무슨 일 있었어? 아니야, 그냥 딸이 보고 싶어서. 하지만 현준의 집으로 간 것도 잠시였습니다. 신혼 4년 차인 사위 태미는 처음에는 예의 바르게 대했지만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어느 날 밤 방문 너머로 현주와 태민의 다툼 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신 어머니 언제까지 우리 집에 계시게 할 거야? 내가 결혼할 때 이런 일이 있을 줄 알았다면. 현주가 울먹이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그럼 어쩌라고. 우리 엄마 아픈데. 형님네도 힘들다고 하던데 차라리 요양원이.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서 살았는데 정작 제가 도움이 필요할 때는 모두가 저를 짐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고. 제 인생은 제가 책임져야 한다고.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집은 팔았고 그 돈은 남편 치료비로 절반 이상 나갔습니다. 남은 돈으로는 혼자 살기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정말이지 이 나이에 새로 시작한다는 것이 얼마나 막막한지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4챕터 전개 마이너스 예상치 못한 동반자 마이너스 오래된 친구의 위로. 그때 구원의 손길을 내민 것은 고등학교 동창 순이었습니다. 20년 만에 우연히 마트에서 만났습니다. 어머, 금순아. 이게 얼마만이야? 순이는 여전히 밝고 건강해 보였습니다. 커피숍에서 근황을 나누던 중 제 이야기를 들은 순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5년 전에 비슷한 일을 겪었어. 남편이 치매에 걸려서. 순이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저보다 더 어려운 상황을 겪었더군요. 처음에는 나도 큰애내서 살았는데 정말 눈치 보며 살기 힘들더라고. 그러다가 우연히 알게 된 게 실버타운이야. 실버타운? 응, 요즘은 시설이 정말 좋아졌어. 독립적으로 살 수 있고 필요할 때는 도움도 받을 수 있고. 순이는 현재 서울 근교의 한 실버타운에서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월 관리비가 150만 원 정도 들지만 식사 제공되고 청소도 해주고 무엇보다 같은 또래 친구들이 많아서 외롭지 않아. 150만 원이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은 아니네. 그래도 한번 구경이라도 와봐. 생각보다 괜찮을 거야. 집에 돌아와서 자식들에게 실버타운 이야기를 꺼냈지만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엄마, 그런 데는 돈 많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에요. 진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차라리 요양원이 나아요. 국민연금으로도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다던데. 요양원은 싫어. 아직 내가 그럴 정도로 아프지 않았어. 하지만 엄마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혼자 살기엔 너무 위험해요. 결국 자식들과 함께 근처 요양원 몇 곳을 둘러봤습니다. 시설은 깨끗하고 직원들도 친절했지만 그곳에 계신 어르신들의 눈빛이 너무 공허해 보였습니다.
정말이지. 아직 제 다리로 걸을 수 있고 제 손으로 밥을 먹을 수 있는데 그런 곳에서 남은 인생을 보낸다는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순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순아, 실버타운 구경 한번 가도 될까? 순이와 함께 실버타운을 구경 갔던 날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생각보다 자유로운 분위기였고 입주민들도 생기발랄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입주비만 5천만 원, 월 관리비 150만 원이라는 현실 앞에서 한숨이 나왔습니다. 집을 판 돈으로는 남편 치료비를 감당하기도 벅찬 상황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짐을 정리하던 중 30년 전 시어머님의 유품 중에서 낡은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에 펼쳐본 그 일기장은 저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1994년 3월 15일. 며느리가 나를 짐스러워한다. 밥상도 따로 차려주고 말도 필요한 것만 한다. 아들은 아내 편만 들고 1994년 5월 22일. 오늘 며느리가 친정 어머니와 통화하는 걸 들었다. 시어머니 때문에 집안이 무거워졌다고 하더라. 마음이 아프다. 1994년 8월 30일. 아들이 요양원 팜플렛을 가져왔다. 어머니가 편하게 지내실 수 있는 곳이라고 하지만 결국 나를 내보내고 싶다는 뜻이겠지. 일기를 읽으면서 눈물이 나왔습니다. 30년 전 제가 시어머니를 대했던 방식이 그대로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식들이 저를 대하는 방식과 너무나 똑같았습니다. 특히 이 대목에서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1995년 1월 10일. 며느리가 어머님 통장 관리를 제가 해드릴게요라고 했다. 친절한 말투지만 결국 내 돈을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시댁에서 물려받은 땅 문서도 안전한 곳에 보관하겠다며 가져갔다. 이 대목을 읽을 때 지금 자식들이 집을 팔아서 나온 돈을 관리해 드린다며 맡겠다고 하는 것이 떠올랐습니다. 마지막 부분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1995년 12월 25일. 며느리 방에서 남편과 나누는 대화를 들었다. 어머님 연금으로 용돈 주고 나머지 재산은 우리가 미리 정리하자고 하더라. 그래, 결국 이런 날이 올 줄 알았다. 마지막 글. 내 며느리도 언젠가는 이런 일을 겪을 것이다. 그때서야 내 마음을 알게 되겠지. 일기장을 덮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30년 전에 제가 시어머니께 했던 일들이 고스란히 제게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저희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대를 거쳐 반복되는 슬픈 현실이라는 것을. 정말이지 시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왜 이 일기장을 보여주지 않으셨을까 싶었습니다. 그랬다면 제가 조금 더 다르게 행동할 수 있었을 텐데. 시어머님의 일기장을 발견한 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마음은 복잡했지만 현실적인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남편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고 병원비는 계속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제가 없는 줄 알고 자식들이 거실에서 나누는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형,
아버지 상태가 이런데 언제까지 이럴 건가? 현주의 목소리였습니다. 솔직히 의사도 회복이 어렵다고 했잖아. 이런 상태로 몇 년씩 간다면. 진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병원비만 벌써 3천만 원 넘게 나갔어. 이러다가 정말 집 한 돈 다 떨어져. 그럼 어떻게 할 건데? 요양병원으로 옮겨야지. 거기가 훨씬 저렴해. 그럼 엄마는? 엄마도 이참에 요양원 들어가시는 게 나을 것 같아. 우리도 한계가 있잖아. 사위 태민이 끼어들었습니다. 어차피 어머님 연금으로는 좋은 요양원은 못 가시니까 기초생활수급자 신청해서 무료 요양원에. 그런데 집 한 돈이 남아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 안 되지 않나? 그러니까 그 돈을 미리 정리해야 하는 거지. 명의를 우리한테 옮겨놓거나. 며느리 수미가 계산기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남은 돈이 1억 5천만 원 정도 되는데 그걸로 애들 학자금이랑 오빠 사업자금 보태고 어머님 몫은 월 50만 원씩 드리면 충분하지 않을까? 50만 원으로 어떻게 살라고. 요양원비 빼고 용돈으로 쓰시는 거니까 충분해. 어차피 요양원에서는 딱히 쓸 돈도 없고. 그 순간 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자식들이 제가 없는 자리에서 제 인생을 이렇게 계산하고 있었다니. 그런데 엄마가 동의하실까? 동의를 안 하시면 어쩔 수 없지. 솔직히 우리가 계속 모실 수는 없잖아. 진호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습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엄마 혼자 살기엔 너무 위험하고 우리가 모시기엔 너무 부담스러워. 요양원이 답이야. 그래도 엄마는 끝까지 반대하실 텐데. 시간이 지나면 받아들이실 거야. 다른 선택지가 없으니까.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더 이상 듣지 못하고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정말이지 평생 자식들을 위해서 살았는데 이제는 제가 처리해야 할 문제가 되어버렸다니. 이렇게 서럽고 화가 나는 일이 있을까요? 그날 밤 시어머님의 일기장을 다시 펼쳤습니다. 마지막 장에 적힌 글귀가 다시 한번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내 며느리도 언젠가는 이런 일을 겪을 것이다. 그때서야 내 마음을 알게 되겠지. 시어머님, 이제야 정말로 알 것 같습니다. 그때 어머님이 얼마나 외롭고 서러우셨을지. 다음 날 아침 자식들이 모두 거실에 모였을 때 저는 시어머님의 일기장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모두 앉아라. 제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단단했나 봅니다. 자식들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제 너희들 이야기 다 들었다. 진호와 현주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엄마, 그게... 입 다물어라. 저는 시어머님의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이게 뭔지 아니? 너희 할머니가 30년 전에 쓰신 일기야. 그리고 일기의 한 대목을 읽어주기 시작했습니다. 1994년 3월 15일. 며느리가 나를 짐스러워한다. 밤상도 따로 차려주고 말도 필요한 것만 한다. 읽어가면서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995년 12월 25일.
며느리 방에서 남편과 나누는 대화를 들었다. 어머님 연금으로 용돈 주고 나머지 재산은 우리가 미리 정리하자고 하더라. 진호와 수미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30년 전에 내가 너희 할머니께 했던 짓이 이거야. 그리고 지금 너희들이 나한테 하는 짓이 똑같아.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했습니다. 어제 너희들이 한 말, 할머니 일기에 그대로 나와 있어. 어머님 연금으로 용돈 드리고 나머지는 우리가 관리한다. 요양원이 답이다. 다른 선택지가 없다. 현주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우리가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그런 뜻이 아니라고? 그럼 어떤 뜻이야? 저는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할머니가 마지막에 쓰신 글이야. 내 며느리도 언젠가는 이런 일을 겪을 것이다. 그때서야 내 마음을 알게 되겠지.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나는 30년 동안 후회했어. 할머니께 왜 그랬나 싶어서. 그런데 너희들은 나한테 똑같은 짓을 하고 있어. 진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리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할머니도 그렇게 생각하셨을 거야. 저는 통장을 꺼내 보였습니다. 이거 할머니가 몰래 모아두신 통장이야. 30년 전에 발견했지만 그때는 이해 못했어. 왜 며느리한테 말도 안 하고 숨겨뒀나 싶었거든. 통장 정리 페이지를 넘기면서 말했습니다. 지금 알겠어. 할머니도 자식들한테 의존하기 싫으셨던 거야. 그래서 몰래 돈을 모으셨던 거지. 사위 태민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그래도 현실적으로 너희들이 말하는 현실이 뭐야? 나를 요양원에 보내고 내 돈으로 너희 생활하는 게 현실이야?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나도 할머니처럼 내 길을 찾을 거야. 너희들 짐이 되기 싫어. 그때 며느리 수미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정말 몰랐어요. 몰랐다고? 30년 전 내가 할머니한테 한 짓을 너희가 나한테 하면서 몰랐다고? 현주가 일기장을 보며 충격받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정말 할머니가 이런 마음이셨어요? 그래. 그리고 지금 내가 똑같은 마음이야. 저는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이제 알겠지? 가족이란 게 얼마나 잔인한 건지.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서로를 얼마나 아프게 하는지. 그날 밤 자식들은 모두 돌아갔습니다. 진호는 마지막에 엄마 다시 생각해 보세요라고 했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순아, 나 결정했어. 뭘? 혼자 살 거야. 그런데 좋은 정보를 하나 알아냈어. 순이와 함께 주민센터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공공임대주택 담당자를 만났는데 뜻밖의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르신, LH 고령자 임대주택 신청해 보세요.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특별주택이에요. 담당자가 팜플렛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월 임대료가 30만 원 정도이고
원룸이지만 어르신들이 살기에 편리하게 설계되어 있어요. 30만 원이요? 정말요? 네, 국가에서 지원하는 거라 저렴해요. 게다가 보증금도 3천만 원 정도면 충분합니다.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을 합쳐도 월 80만 원 정도 되는데 30만 원이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신청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65세 이상 어르신이고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면 되세요. 어르신 같은 경우는 충분히 해당될 것 같은데요. 그 자리에서 바로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심사 기간은 3개월 정도라고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자식들에게 연락했습니다. 너희들과 상의할 게 있어. 진호와 현주가 모두 모였을 때 저는 제 결정을 말했습니다. 나 공공임대주택 신청했어. 월 30만 원짜리. 엄마, 그게 뭐예요? 국가에서 어르신들을 위해 만든 임대주택이야. 나 혼자 살기에 딱 좋을 것 같아. 자식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지금 있는 돈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현주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통장에 넣을 거야. 병원비랑 생활비로 쓰게. 엄마가 관리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나는 내 목만 따로 관리하고 나머지는 아버지 치료에 다 쓸 거야. 혹시 남으면 나중에 내가 아프면 치료비로 쓰고. 진호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럼 나중에 돈 떨어지면 어떡하시려고요? 걱정 마. 국민연금이랑 기초연금으로 생활하면 돼. 월 80만 원이면 30만 원 임대료 내고 나머지로 소소하게 살 수 있어. 실제로 계산해 보니 가능했습니다. 임대료 30만 원, 생활비 40만 원이면 검소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현주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괜찮아. 오히려 마음이 편할 것 같아. 3개월 후 공공임대주택 입주 승인이 났습니다. 작지만 깨끗한 원룸이었고 무엇보다 아파트다 보니 엘리베이터도 있고 놀이터나 운동시설도 있어서 산책하기 좋았습니다. 이사 준비를 하면서 시어머님의 통장에 있던 돈을 포함해서 남편 통장에 정리해 넣었습니다. 앞으로 몇 년간은 병원비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을 만큼의 금액이었습니다. 엄마, 이사 도와드릴게요. 진호가 짐을 들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그런데 이제 너희들이 걱정할 필요 없어. 나는 내 힘으로 살 거니까. 새 집에서의 첫날 밤, 혼자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혼자 먹는 저녁이었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같은 임대주택 단지에는 비슷한 처지의 어르신들이 많았고 자연스럽게 친구들도 생겼습니다. 금순 씨, 아침 운동 나가실래요? 옆집 할머니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단지 안에는 작은 공원이 있어서 어르신들이 함께 운동하곤 했습니다. 한 달 후 현주가 찾아왔습니다. 엄마,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고 있어. 생각보다 할 일도 많고 친구들도 생겼어. 정말 다행이에요.
처음엔 걱정했는데 걱정할 것 없어. 월세 30만 원에 이렇게 깨끗한 집에서 살 수 있고 연금으로 충분히 생활할 수 있어. 실제로 그랬습니다. 국민연금 50만 원, 기초연금 30만 원으로 월세와 생활비를 충당하고 나면 조금씩이나마 여유도 있었습니다. 3개월 후 진호가 찾아왔습니다. 엄마, 아버지 소식 전해드리려고 왔어요. 어떤데? 조금씩 나아지고 계세요. 의식은 아직이지만 반응이 조금씩 보인다고 하네요. 마음이 놓였습니다. 남편 통장에 넣어둔 돈으로 좋은 치료를 받고 있다니 다행이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처음에는 엄마 결정을 이해 못했는데 진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와서 보니까 엄마가 현명하게 선택하신 것 같아요. 알았으면 됐어. 그 후로 자식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안부를 묻고 명절에는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더 이상 서로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저는 작지만 제 공간에서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임대주택 단지 내 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고 비슷한 처지의 이웃들과 서로 도우며 지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누구한테도 짐이 되지 않으면서도 남편의 치료비 걱정 없이 살 수 있다는 마음의 평화입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만으로도 검소하게 살면 충분합니다. 큰 욕심내지 않고 소소한 행복을 찾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자의 인생에서 마지막만큼은 오롯이 자신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걸. 정말이지, 이제야 진짜 제 인생을 찾은 것 같습니다. 남은 20년, 아니, 그 이상을 이렇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